저는 올해 69입니다. 이름은 박순자예요. 평생을 남편과 아들만 위해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항상 누군가를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그해 가을에 아들을 낳았죠. 남편은 공장에서 평생 일했어요. 아침 5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 6시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들을 키우며 살림을 돌봤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 설거지하고 집을 치우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빨래를 손빨래로 했던 시절도 기억납니다. 겨울이면 손이 틀 정도로 찬물에 빨래를 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꿈이나 바람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꿈꿨어요. TV에서 본 제주도의 바다나 유럽의 성당을 보면서 언젠가 가자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들 공부가 먼저야 돈 모아서 나중에 라고 할 때마다 포기했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원비가 부족해서, 중학교 때는 과외비가 부족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은퇴하고 아들 대학 학비를 대느라 더 바빴어요. 저는 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물건 팔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죠.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 가야 했으니까요. 제 꿈은 먼지 쌓인 앨범 속에 갇혔습니다. 가끔 앨범을 보면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나와요. 웃고 있었지만 그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후회 없었어요. 아들이 잘 되면 그게 제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26에 결혼했어요. 직장에서 만난 며느리는 서울에서 자란 세련된 저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지윤이에요. 대학을 나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밝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며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손을 콕 잡아줬죠. 저는 바로 마음을 열었죠. 우리 집에 온 가족이야. 편히 지내.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고기를 끄덕이며 어머님처럼 현명한 분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직접 한복을 입혀주고 사진 찍을 때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이해하며 살아라. 라고 속삭였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객들도 신부가 참 예쁘네요 하며 칭찬했고 남편도 며느리가 착하다 라고 좋아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결혼 첫 해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수다를 떨었어요. 어머님,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재미있어요. 새로운 제품 마케팅인데요. 하며 웃는 얼굴이 밝았죠.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젊었을 때 일하는 게 보람있지 라고 맞장구 쳤어요. 아들은 IT 회사에서 승진하고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명절에 함께 떡국 끓이고 추석에 송편 빚으며 가족의 정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손맛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엄마보다 낫네요. 라고 칭찬할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배운 요리가 빛을 발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며느리가 성격 좋다라고 자주 말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옷도 사주고 가끔 용돈도 지어줬어요. 이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 며느리가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고부 갈등 같은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가끔 쇼핑 가서 옷도 사주고 시험시험 해 라고 조언했죠. 며느리도 어머님 덕분에 힘이 나요. 회사에서 힘들 때 어머님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전 부칠게요 하고 나서고 저는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라며 함께 우리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면서 우리 며느리 잘 챙기네 라고 웃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할 때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축하해. 내가 옛날 유모차 꺼내볼게. 아직 쓸만해. 라고 말하며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아들 쓰던 유모차를 꺼내 닦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깨끗이 닦으니 새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 볼 때 건강하게 태어나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라고 빌었죠. 출산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지쳐 누워있는 걸 보고 수고했어. 이제 쉬어. 내가 다 챙길게. 라고 손잡아줬습니다. 며느리 손이 차가웠어요. 아이가 울음소리 내며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안겨준 그 작은 몸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 손주네 할머니 왔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에요. 아들이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 제 이름에서 한 글자라고 지은 이름이었죠. 저는 민준이를 안고 이뻐라 우리 민준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퇴원 후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2주 동안이었어요. 비용이 3천만 원이었지만 아들이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제가 반을 냈어요. 저희 저축에서 150만 원을 빼서 줬어요. 남편이 그래도 손주니까 하며 동의했습니다. 산후조리원 2주가 끝나고 며느리는 직장에 복귀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죠. 보육원은 대기자 많고 비용과 한 달 80만 원 넘고 회사 복귀 늦어지면 경력 단절 될까 봐 걱정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어떡하죠? 보육원 대기가 6개월이래요 라며 불안해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볼게 라고 말했어요. 저는 기꺼이 나섰습니다. 내가 키울게. 직장 다녀와. 손주가 귀여워서 좋지. 내가 널 키운 것처럼 민준이도 키워줄게 라고 했죠. 며느리가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육원 들어가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보육원 자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황혼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애 재우고 기저귀 갈고 젖병 데우고 낮에는 공원 산책시키고 밤에는 울음소리에 안고 재우느라 바빴지만 손주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죠. 보육원은 대기자 많고 비용도 한 달 80만 원 넘고 회사 복귀 늦어지면 경력 단절 될까 봐 걱정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어떡하죠? 보육원 대기가 6개월이래요. 라며 불안해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볼게. 라고 말했어요. 저는 기꺼이 나섰습니다. 내가 키울게. 직장 다녀와. 손주가 귀여워서 좋지? 내가 널 키운 것처럼 민준이도 키워줄게. 라고 했죠. 며느리가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보육원 들어가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보육원 자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황혼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 재우고 기저귀 갈고 젖병 데우고 낮에는 공원 산책시키고 밤에는 울음소리에 안고 재우느라 바빴지만 손주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 피곤함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정말 즐거웠어요. 며느리는 퇴근할 때마다 어머님 고마워요. 덕분에 일할 수 있어요. 어머님 없으면 저 어떡해요? 라고 했고, 아들은 엄마 덕분에 우리 부부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있어. 라고 칭찬했어요. 저는 그게 보람이었죠. 아이 기저귀 갈아줄 때 웃는 얼굴, 젖병 물릴 때 눈 감는 모습, 베이비 파우더 바를 때 까르르 웃는 소리, 모든 게 소중했어요. 남편도 가끔 손주 안고 할아버지랑 놀자. 우리 민준이 크면 뭐 하고 싶어? 라고 웃었어요.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도 순자씨 손주 잘 키우네. 복 받을 거야. 라고 부러워했어요. 저는 이게 할머니의 기쁨이지. 손주 키우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라고 생각했어요. 손주가 3달 됐을 때 첫 미소를 지었어요. 아침에 제 얼굴 보고 방긋 웃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어머님, 아이가 웃었대요? 영상 보내주세요. 라고 물어서 영상 보여줬죠. 모두 웃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왔어요. 아이가 6달쯤 됐을 때 며느리가 점점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야근이야. 프로젝트 마감이라서요. 하면서 밤 10시, 심지어 11시가 돼서야 도착했어요. 아침에는 아이 맡기고 바로 출근하고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러 갈게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이래요. 하면 외출 늘렸어요. 아이는 제가 전담으로 키웠어요. 밤에 울면 제가 안고 재우고 병원 갈 때는 제가 데리고 가고 예방접종도 제가 챙겼어요. 접종일 달력에 적어놓고 병원 예약했죠. 남편은 너무 무리하지 마. 네 허리 생각해. 옛날에도 허리 안 좋았잖아. 라고 했지만 저는 손주인데 당연하지. 내가 젊었을 때도 엄마가 그렇게 해줬어. 우리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집에 오면 피곤한 얼굴로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머리 아파요. 저 좀 쉬어도 돼요? 라고 투덜거렸어요. 저는 속으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로 힘들겠거니 생각했죠.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피곤한 얼굴로 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화장도 지워지고 머리로 흐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도 받고 상사가 자꾸 야근시키고요. 아이 좀 더 맡겨도 돼요? 주말에도요.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너가 쉬어야 가족이 행복하지. 네 건강이 먼저야. 민준이는 내가 볼게. 며느리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점점 집에 덜 왔어요. 주말에 스파 가서 쉬고 올게요. 친구들이랑 온천 간대요. 하면 사라지고 아들은 엄마가 잘 봐주니까 걱정 없어. 며느리가 피곤한가 봐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외로웠어요. 집이 아이 울음소리만 가득 차고 제 시간은 사라졌어요. 친구 영희 씨가 전화해서 요즘 뭐 해? 우리 등산이나 갈까? 라고 물으면 손주 키우느라 바빠. 미안해. 다음에 가자.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희 씨가 너도 쉬어야지. 네 인생도 살아야 돼. 라고 했지만 저는 가족이니까 손주인데 어쩌겠어. 라고 웃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영원할까? 보육원은 언제 들어가나? 불안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저는 평소 허리가 약했는데 아이를 안고 내려놓고 기저귀 갈고 바닥에 엎드려 놀아주다 보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나이 들면 이런가 보다. 60대 중반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이를 안으려다가 허리가 뻐근해서 넘어질 뻔했어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죠. 남편이 여보 괜찮아? 라고 달려왔고 저는 괜찮아. 조금 삐끗한가 봐. 라고 했지만 허리가 찌르듯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보고 디스크가 심해요.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쉬어야 해요. 안 그러면 수술할 수도 있어요. 지금 4번과 5번 요추 사이가 많이 나가 있어요. 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민준이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부부 제주도 여행 가는데 아이 좀 봐주세요. 4박 5일이에요. 회사 스트레스 풀어야 해요. 우리 결혼기념일도 있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어. 병원 다녀왔어. 허리 디스크래. 의사가 쉬래.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 손주 키우는 게 시어머니 몫 아니에요? 저희는 젊어서 일해야 하고 로맨스 충전해야 해요. 결혼 생활도 지켜야 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봐주시면 돼요. 민준이도 이제 돌 지났으니까 좀 괜찮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몸전은 내가 어떻게 키워. 병원도 혼자 못 가는데. 아이가 울면 안아야 하잖아. 돌 지났어도 무거워. 10kg 넘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난 애 못 키워요. 어머님이 안 키우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부는 여행 가서 쉬어야 해요. 직장 스트레스 쌓여서 우울증 올 뻔했어요. 병원에서 상담도 받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는? 나 혼자 누워있는데 남편도 낮에 일 나가고 병원 갈 준비로 바빠. 아들이 전화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잠깐만 봐줘. 우리도 피곤해. 며느리가 임신할 때부터 고생했잖아. 출산도 힘들었고 복직해서도 힘들어해. 우리도 부부 관계 유지해야 돼.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왜 피곤하지? 매일 아이만 봐주고 이제 몸까지 망가졌어. 너희는 제주도 가서 사진 찍고 즐기고 난 여기서 허리 붙잡고 아이 키워? 목이 막혔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딱 일주일만요. 돌아와서 보육원 알아볼게요. 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주 내내 통증에 시달리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밤에 울 때마다 안아 올리다 보니 허리가 찌르는 듯 아팠어요. 남편이 퇴근 후 너무 무리했어. 내가 회사 쉴까? 라고 하며 진통제 사다 줬지만 이미 늦었어요. 4번째 날 밤 저는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119 불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가 즉시 입원하셔야 해요. 디스크가 신경 눌러서 마비 올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며느리 부부는 제주도에서 SNS에 사진 올렸어요. 바다 포옹 사진, 맛집에서 웃는 모습,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로맨틱 재충전 덕분에 행복, 힐링 중이라는 캡션이 보였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서 핸드폰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난 여기서 쓰러져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통증이 더 심해져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수술이 필요해요.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눌러서요. 휴식만으로는 회복 안 됩니다. 빨리 수술해야 마비만 올 수 있어요. 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수술이라니. 이 나이에. 며느리 부부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이미 수술 날짜를 잡은 상태였어요. 병원에 면회 왔을 때 며느리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표정은 미안한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도 일주일 봐주셨으니 감사해요. 라는 말만 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난 여기서 쓰러져서 응급실 갔어. 수술해야 돼. 아들이 엄마
왜 그렇게 무리했어요? 쉬엄쉬엄 하시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울면 안아야 하잖아.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쉬엄쉬엄 어떻게 해? 며느리가 그래도 어머님이 봐주셔서 저희가 재충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 됐어요. 퇴근 후 어머님, 아이 키우는 거 재미있으시죠? 저희는 직장 다니느라 바빠요. 다음 주 워크숍 갈 건데 아이 맡겨도 돼요? 2박 3일이에요. 저는 내 몸이 안 좋아. 수술하고 재활 중이야. 움직이기 힘들어.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가 그냥 재활하면서 하세요. 손주가 할머니 안아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민준이가 할머니 좋아하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가 손주 키우는 게 당연해.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희생해야지. 그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화가 났어요. 희생? 내가 평생 희생했어. 널 키울 때도, 널 대학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이제 내 건강이 먼저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엄마, 목소리 낮춰요. 며느리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님, 다음 달에 해외 출장 갈 건데 한 달 동안 아이 맡겨도 돼요? 회사 프로젝트예요. 싱가포르 간대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한 달? 내가 지금 병원 다니는 몸인데 재활 치료받아야 하는데 나 내 못 키워. 몸져 누워서도 힘들어. 너희가 키워. 부모잖아. 며느리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보육원 보낼 돈 없고 대기자도 많아요. 돈 있으면 보육원 보내죠. 시어머니가 도와주셔야 가족이죠. 저희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 말에 눈물 났습니다. 너희가 도망치듯 여행 가는 동안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 황혼유가 강요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내 건강도 중요해.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망친다니요? 우리는 일해야 해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게다가 손주 키우는 게 할머니의 기쁨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어. 엄마, 과민 반응이야. 며느리가 피곤한가 봐. 우리도 출장 때문에 힘들어. 이해해줘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이게 가족인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 남편에게 털어놨더니 너무 무리했어.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살아야지. 라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인생도 살아야 해. 손주는 사랑하지만 무한정 희생할 수 없어. 우리 건강과 행복이 먼저야. 이제 그만하자. 라고 결론 지었어요. 남편이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이사 갈까? 우리 둘이 여행도 가자.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평생 못 가봤잖아.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며느리 부부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봐줘. 너희가 키워. 보육원 들어갈 때까지 직장 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찾아봐.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난 이미 쓰러졌어. 수술도 했어. 더 이상 못해. 아들이 엄마 진정해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라고 했지만 저는 할 말 없어. 라고 끊었어요. 며느리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을 나갔어요. 어머님, 우리 혼자 키워볼게요. 하지만 안 되면 다시 맡길게요. 어머님도 좀 쉬세요. 라고 하며 짐 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통증은 여전했어요. 병원에서 척추 디스크 수술 받았습니다. 전신마취였어요. 수술 전날 밤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죠. 마취가 풀렸을 때 온몸이 아팠어요.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집에 와서도 재활치료 매일 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면 재발해요. 절대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라고 조언했어요. 그 기간 동안 남편이 간호해줬어요. 고생했어. 이제 쉬자.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라고 말하며 밥 떠먹여줬어요. 손주 생각은 났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잘 키워봐. 힘들면 연락해. 라는 문자만 보냈죠. 그 사이 며느리 부부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아이 잘 지내요? 라고 물어보니 네, 그런데 피곤해요. 울음소리에 잠도 못 자요. 라는 답이 왔어요. 가끔 보육원 대기 언제 될까요? 힘들어요. 라는 문자만 왔어요. 저는 걱정됐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힘들만 도와줄게. 하지만 내 몸 회복되고 나서 라고 답했죠.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지냈어요. 재활하면서 공원 산책하고 TV 보며 시간 보냈어요. 그 평화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영희 씨가 방문해서 요즘 어때? 많이 나아졌어? 라고 물으면 조금씩 이제 우리 여행 계획 세워볼까? 제주도 가자. 라고 웃었어요. 남편과 제주도 가는 걸 꿈꿨어요. 바다 보고 싶다. 평생 못 가봤잖아. 라고 말했죠. 영희 씨가 그래,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 순주는 부모가 키우는 거야. 라고 했어요. 3달이 지났어요. 재활이 끝나갈 무렵 어느 가을 저녁 현관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뒤에 아들이 짐가방 들고 서 있었어요. 아들도 수축해 보였어요. 어머님, 우리 이제 못 버티겠어요. 아이 좀 봐주세요. 직장 다니면서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 혼자 키우겠다고 하지 않았어? 3달 동안 잘했다고 문자 보냈잖아.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이 울음소리에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직장 지각해서 상사한테 혼나고 회사에서 잘릴 뻔했어요. 경고받았어요. 보육원은 기다려도 자리 없고 비용도 한 달 100만 원 넘어요. 우리 월급으로는 안 돼요. 보육원비 내면 생활비 없어요.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이 엄마, 우리 부부가 피곤해 죽겠어. 출근할 때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아요. 며느리가 우울증 올 뻔했어요. 병원 가서 약도 받아 먹었어요. 진단서도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셨습니다. 내 몸은 아직 완치 안 됐어. 수술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파. 재활 중이야.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대. 의사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듯 간청했어요. 어머님, 그냥 앉아서 봐주시면 돼요. 제가 퇴근해서 데리러 올게요. 음식도 사올게요. 청소도 제가 할게요. 제발요. 정말 제발요. 아이가 제 다리 붙잡고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라고 부르며 울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 3달 동안 남편과 상의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 손주는 사랑하지만 무한정 희생할 수 없어. 우리 건강과 행복이 먼저야. 이제 그만하자. 라고 결론 지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난 더 이상 못해. 너희가 키워. 부모라면 그게 맞아. 힘들어도 키워야 돼. 나도 그렇게 했어.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손주 안 키우는 게 어딨어요. 한국에서 다 그래요. 저희 친구들 어머님들은 다 키워주는데요? 저희는 접는데 이래야 해요. 저희만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엄마 너무해. 우리는 내 자식인데 손주도 내 피부치잖아. 혈육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먼저 나를 생각 안 했잖아. 몸져 누운 나한테 황혼유가 강요하고 도망치든 여행 가고 출장 가고 내 통증은 모르고 난 응급실 갔어. 수술했어. 그런데도 너희는 여행 사진 올리고 있었잖아. 며느리가 문 두드리며 어머님, 아이 봐요. 민준이 봐요. 추워요. 애가 울잖아요. 라고 울었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쇄도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제발 문 열어요. 아이가 배고파요. 병원 데려가야 해요. 열도 나요. 라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들이 문자로 엄마, 우리 잘못했어. 사과할게. 다시 시작하자. 제발 문 열어줘요. 라고 보냈어요. 하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엾긴 하지만 이제 그만. 우리도 살아야 돼. 네 건강이 우선이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불을 끄고 조용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밖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다시 왔어요. 어머님, 어제는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오늘은 아이 옷 좀 가져다 줄게요. 어머니께 맡긴 옷들이 있어요. 저는 창문으로 봤어요. 하지만 문 열지 않았어요. 이제 안 돼.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부모로서 키워야 돼. 며칠 후 며느리가 현관 비밀번호 누르며 들어오려 했어요. 어머님, 집 비번은 항상 1, 2, 3, 4잖아요. 아이 좀 재워줄게요. 피곤해서 그래요. 하루만이라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바꿨어요. 수술 후 바로 새 비밀번호 등록하고 문 앞에 출입 금지, 가족 외 방문자 사절, 무단 침입 시 경찰 신고, 팻말 붙였어요.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며느리가 문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왜 안 열어요? 비번 바꾸셨어요? 우리 들어갈게요. 아이 울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찾아요. 저는 안에서 창문 통해 봤어요. 아이가 울고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핸드폰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인적폰을 눌렀습니다. 새 비번은 몰라? 이제 여기 안 살아. 우리는 이사 갔어.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은 살아. 여기는 이제 새 주인이 산다. 며느리가 믿지 못하는 눈으로 물었어요. 이사요? 언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 말씀해야죠. 저는 대답했어요. 한 달 전 너희가 연락 안 해서 몰랐지? 이제 이 집은 새로운 사람이 산다. 계약 끝났어. 새 주인 다음 주에 이사 온다. 사실 그 3달 동안 우리는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가 5억에 매매됐고 우리는 작은 2억 전세로 옮겼어요. 나머지 돈으로 노후 준비하고 여행 자금 1억, 생활비 1억, 비상금 1억으로 나눴죠. 이제 우리 제주도 가자. 바다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평생 못 해본 거 다 하자. 라고 남편과 약속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빨리 팔아야 해요. 시세가 좋을 때. 라고 해서 서둘렀어요. 이삿날 30년 산 집 짐 싸며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아들 키웠는데, 여기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는데,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독였어요. 새 집은 작은 원룸 전셋방이었지만 창가에 꽃 넣고 사진 걸며 꾸몄어요. 비밀번호는 5678로 바꿨고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문 밖에서 울었어요. 어머님, 우리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 좀 데려가세요. 보육원 비용 없어요. 직장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아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진짜 이사 갔어? 집 팔았으면 우리한테 말해줬어야지. 상속받을 집 아니야? 우리가 나중에 살려고 했던 집인데. 저는 웃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말 안 했듯이 여행 갈 때, 출장 갈 때 이제 우리 돈으로 우리 삶을 살아. 상속 기대하지 마. 우리가 다 쓸 거야. 며느리가 어머님 잔인해요. 우리는 가족인데, 혈육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인터폰 껐어요. 경찰 신고할까 봐 물러갔어요. 그 후 연락 끊겼어요. 며느리 부부는 아이 데리고 시골 내려갔대요.
아들 직장 그만두고 며느리 친정 근처에서 작은 카페 차렸다고 해요. 지인에게서 소식 들었어요. 아들네 힘들대.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야. 카페 장사도 안 되고 빚도 있대. 저는 그렇게 살아야지. 부모로서 키워야지. 라고 했어요. 아들이 한 번 전화했어요. 엄마, 너무 잔인해. 우리는 내 자식인데. 집 팔아서 뭐 하세요? 여행 가요? 우린 여기서 죽을 맛인데. 저는 제주도 갔어. 바다 봤어. 행복해.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엄마 돌아와. 사과할게. 우리 잘못 인정해. 다시 시작하자. 제발 문 열어줘. 라고 했지만 늦었어. 이제 각자 살자. 라고 끊었어요. 1년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작은 전세에서 안락하게 살아요. 매일 아침 남편과 산책하고 낮에는 책 읽고 저녁엔 TV 봐요. 제주도도 다녀왔어요. 바다 보고 흑돼지도 먹고 일출도 봤어요. 남편과 손잡고 걸으며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손주는 가끔 사진으로 봐요. 아들이 보내온 사진에 잘 크고 있네, 건강해 보이네 라고 문자 보낼 뿐이죠. 며느리가 사과 문자 보냈어요. 어머님, 그때 무리하게 해서 미안해요. 황혼유가 강요한 거 후회해요. 이제 우리도 깨달았어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 고생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잘 살아. 건강히 민준이 잘 키워 라고 답했어요. 더 이상 미움은 없어요. 그냥 각자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저는 후회 없어요. 황혼 육아에 지쳐 몸 망가뜨릴 뻔했지만 그 덕에 제 인생 되찾았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인데 무한정 희생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도망치듯 떠난 그날 저도 자유선택했어요. 현관 비밀번호 바꾼 순간 새로운 삶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제주도 갔을 때 바다바람 맞으며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해외여행도 계획 중이에요. 유럽, 아시아, 어디든 가볼 거예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 먼저예요. 강요당하는 육아는 멈추세요. 가족이라도 경계는 지켜야 해요. 저처럼 문 닫고 제3 선택하세요. 희생만이 가족의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도 자유 누릴 권리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손주 생각이 나요. 민준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건강한가? 밥은 잘 먹나? 그런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희생했다면 지금쯤 더 큰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거예요. 허리는 영구장애가 됐을 수도 있고요. 남편과 저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공원 산책하고 점심엔 좋아하는 식당 가서 밥 먹고 저녁엔 영화도 봐요. 젊었을 때 못 해본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부산에도 다녀왔어요. 해운대 바다를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라고 감탄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여보 고생했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라고 했어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회센터에 다녀온 날 저는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손주 키우느라 힘들어요. 며느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들이 제 편을 안 들어줘요. 그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선을 그었는지, 어떻게 제 삶을 되찾았는지. 한 할머니가 부럽네요. 저도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 인생이에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영희 씨와도 자주 만나요. 지난주에 함께 등산 갔어요. 예전엔 손주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벙치가 아름다웠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영희 씨가 순자야, 네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달라 보여요. 주름은 있지만
표정이 밝아졌어요. 눈빛도 살아있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제 선택에 대해, 제 행복에 대해, 제 건강을 지킨 것에 대해 모두 당당해요.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어제는 새 전셋집 거실에 앉아 앨범을 봤어요. 젊었을 때 제 모습, 아들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제 꿈을 포기하고, 제 시간을 포기하고, 제 건강까지 포기할 뻔했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제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는 걸. 남편이 옆에 앉으면 뭐 보고 있어? 라고 물었어요. 옛날 사진이요. 우리 젊었네요. 라고 했죠. 남편이 웃으며 그래. 그때도 예뻤지. 지금도 예뻐. 라고 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강원도에 갈 예정이에요. 단풍 구경하려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가보고 싶어요.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남편도 가자. 우리 평생 못 가봤잖아.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으니까. 라고 했어요. 저는 설레요. 69에 처음 가는 유럽 여행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제 시작이니까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나요. 잘 지내고 있을까? 카페 장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테니까요. 아들이 진짜 변했는지, 진짜 깨달은지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 맡기려고 한 말인지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제 건강과 행복을 지킬 거예요. 지난주에 병원 정기검진 갔어요. 의사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수술 부위도 잘 아물고 재활도 잘 하셨어요.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돼요. 단 무거운 거는 여전히 조심하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어요. 건강을 되찾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그때 계속 손주를 키웠다면 지금쯤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요즘 요리교실에도 다녀요. 평생 해왔던 요리지만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지난주에는 이탈리아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해줬더니 맛있다. 이탈리아 가면 진짜 파스타 먹어보자. 라고 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런 작은 일상이 행복이에요. 손주 울음소리에 시달리지 않고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건강해야 나중에라도 손주를 볼 수 있어요.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저도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어제는 남편과 영화관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젊었을 때도 영화관 자주 못 갔거든요. 돈이 아까워서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영화를 보며 팝콘이 먹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행복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다음에 또 오자 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래 매주 오자 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였을까? 결혼? 아들 낳은 것? 아니요. 바로 이거예요. 제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것. 집을 판 것. 제 인생을 되찾은 것. 이게 제 최고의 선택이에요. 다음 달이면 70이 됩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을 산 건 이 1년밖에 안 돼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산다면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손주도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고 사랑할 거예요. 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도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당신도 꿈을 꿀 권리가 있어요.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문을 닫으세요.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황혼 육아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담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아요. 시어머니는 보조일 뿐이에요. 그것도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요. 제가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몸이 망가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당신도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어요. 하늘이 맑아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와요.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손주 울음소리도 없고 며느리 눈치도 안 보고 아들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삶. 다음 주에는 서울 시내 미술관에 갈 거예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림을 보며 여유를 즐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강원도 단풍 구경. 그 다음 달에는 온천 여행. 제 스케줄이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원해서 가득 찬 스케줄이에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일정이에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곧 답이 나와요. 그래, 잘했어. 내 건강을 지켰어. 내 행복을 선택했어.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어요. 예전에는 손주 울음소리에 새벽에 깨고 허리 통증에 잠 못 이루고 걱정에 뒤척였지만 이제는 숙면을 취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며느리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지은아, 네가 힘들었던 거 알아.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건 네 선택이었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것도, 직장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런데 왜 그 책임을 나한테 또 넘겼니? 난 애 못 키운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니? 난 네 엄마가 아니야. 시어머니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담할 의무는 없어. 이제는 니들이 책임지고 키워. 그게 부모야. 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준아, 넌 내 아들이야. 평생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아파. 엄마도 쉬고 싶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네가 며느리 편을 드는 건 이해가 돼. 부부니까. 하지만 엄마를 이용하지는 마. 엄마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너희 편의를 추구하지 마.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니도 네 인생을 살아. 우리 각자 행복하게 살자. 손주 민준이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네가 크는 모습을 옆에서 못 봐줘서. 하지만 할머니도 살아야 했어. 할머니 건강이 무너지면 나중에 너도 슬플 거야. 할머니는 멀리서 널 사랑할게. 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길 바랄게. 언젠가 네가 크면 할머니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해요. 긴 이야기였지만 제 진심을 다 담았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마세요. 당신도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요. 당신도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요. 당신도 꿈을 꿀 권리가 있어요.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문을 닫으세요.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여보, 고마워요. 내 편이 되어줘서, 이해해줘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줘서,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며. 남편이 커피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뭐 생각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행복에 대해서요. 남편도 웃었어요. 그래, 우리 행복하자.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맑아요. 구름이 흘러가고 새들이 날아가요. 저도 이제 자유로워요.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새로운 인생이에요. 69에 시작된 진짜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문을 닫으세요.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세요.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요. 이제 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갈 거예요. 공원에서 단풍을 보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에서 차를 마실 거예요. 평범한 하루지만 이게 제게는 가장 특별한 하루예요. 제가 선택한 하루니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